안녕하세요. 기대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 할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기대라고 한 거는 경제학에서 합리적 기대라고 불리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은 또 역시나 합리적 기대를 감안하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수학적인 전제예요.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래에 있을 어떤 이벤트를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현재 반영이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당연히 틀릴 수가 있죠. 그걸 포캐스트 에러라고 부르는데 이 포캐스트 에러의 평균이 제로라는 겁니다. 즉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평가를 할 때도 있고 저평가를 할 때도 있을 텐데 결국 어떤 때는 고평가 어떤 때는 저평가를 함으로써 결국 기대에 대한 예측 자체는 대강 제로 언저리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과 유사한 것에 대한 우리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첫 시간에 했었죠. 길이 보고 예측해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때 고평가를 한 사람도 있고 저평가를 한 사람도 있는데 대강 비슷비슷했죠. 사람의 숫자가. 비슷한 전제를 가치 평가에도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평가에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거시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이론적인 진전이 있었어요. 그거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두 사람이 노벨상을 타기도 했고, 그러니까 경제학계에서는 최소한 그 부분이 꽤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만치 않게 반론도 많습니다. 사실 이론적 전제라서 그게 실제로 맞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론이 맞냐 틀리냐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이론이 쓸모 있느냐, 뭔가 이해를 더 깊게 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 만큼 유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해당 부분을 직접 배우게 될 때, 즉 상급 과목 혹은 대학원에서 거시를 배우게 될 때 자세히 배울 것이므로 그때로 미루도록 하고, 우리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알아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6판에서는 16, 17장 해당이 되고 7판에서는 15, 16장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 안 돼?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되냐? 갑자기 안 돼서.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분, 기대와 소비 투자. 소비랑 투자, C랑 I로 대변되는 그 변수였죠. 얘네들이 기대랑 어떤 연관을 미치고, 기대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와 기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투자와 기대, 이제 또 되네. 투자와 기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할 거예요. 이런 다음에 다음 챕터에서 IS 커브를 확장을 할 겁니다. 예측을 감안해서. 그러면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비 함수를 이렇게 수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첨자가 많이 붙긴 했지만 Y 빼기 T죠. 기본적으로 가처분 소득입니다. 그리고 첨자가 T가 붙어 있고 상첨자가 없죠. 즉 현재 관찰되고 있는 나의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연도에 내 연봉이 얼마인데? 이거 알죠? 왜냐하면 연봉협상하고 그렇게 주기로 회사랑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가처분 소득, 현재 관찰된 가처분 소득이 있고, 근데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소득에는 자산에 기인한 소득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값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가격이 막 오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 현재 가처분 소득이 적다고 해도 나는 되게 부자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왼쪽은 스톡이고 저량이고 오른쪽 유량이기 때문에 좀 그 영향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소비량에 영향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포괄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사실은 결론을
여기 이제 총자산이라고 해서 총자산 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좀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소비라는 거 그 자체가 무엇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GDP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경제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소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경제 생활의 궁극적 목표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저기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 그 소비 수준이 되게 낮을 때는 엔간한 거리는 걸어가고, 뭐 부모님이 이렇게 술 드시면 그런 얘기하죠. 내가 학교가 어딘데 걸어갔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인간은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좀 경제 수준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저도 어렸을 때 거의 막 3-4km씩 걸어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한 판 비용이 그 차 한 번 타는 비용이랑 비슷했거든요. 그거 하려고. 근데 이제 지금 안 그러죠,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사소한 비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4km씩 걸어가는 대신에 게임 한 판 하고 이러진 않죠.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 생활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죠. 사실은 좀 더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량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행복에 기여하는 거죠.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류가 살아갈 때 목표하는 궁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궁극적인 목표와 소비는 꽤나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소비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을 해보자. 원래는 C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라고 하고 그냥 첨자를 똑같이 붙여서 했었는데, 이제는 웰스의 함수이기도 하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함수이기도 하다라는 방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텀은 뭐냐? 총자산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택제도가 특이해서 스톡과 플로우의 관계를 얘기할 때 굉장히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한 번에 해당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집을 내가 임대를 했다 쳤을 때 전세에다가 월세 얼마씩 보태서 계약을 하죠. 그 전세가 스톡입니다. 시간에 무관하죠. 그리고 월세는 시간에 관계가 있죠. 월세가 플로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집인데 완전 전세로만 살 수도 있죠. 굉장히 큰 돈을 매겨놓고 월세는 제로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세금을 좀 낮추는 대신에 월세를 낼 수도 있죠. 그렇게 하이브리드처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거의 없지만 전세를 거의 제로로 하고 월세만 계속 낼 수도 있어요. 같은 집을 갖고 그 세 가지 타입으로 지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입도 일종의 전세랑 월세 같은 걸 이제 거꾸로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그건 스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월 얻게 되는 수입이 있다면 그게 플로우인 거죠. 그 두 가지를 가른 거예요. 당연히 이 둘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월급이 높은 사람이라면 웰스도 빠르게 증가하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웰스 자체가 가치가 크게 변동한다면 얘를 압도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 왜 하첨자 L을 붙였느냐? 노동소득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레이버에 L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 소득과 함께 자산을 함께 플러스해서 고려하자는 거고, 여기에다가 시점 간 소비 행태를 추가해서 볼 겁니다. 이게 예측과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게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목돈이 생겼어요. 엄청난 목돈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큰 돈을 뭐 갑자기 친척께서 어렸을 때 그 세뱃돈 크게 받는 것처럼 이제 받았다 칩시다. 그랬을 때, 야, 나는 돈을 크게 벌었으니까 많이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많이 쓰나요? 일단 그 돈을 좀 쓰긴 하는데 일부 저축을 하죠. 다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용돈이 체계적으로 올랐다 쳐요. 그 액수만큼 올랐다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좀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왜 그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반응이 둔하고, 이거는 일시적인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반응이 둔하고, 영구적인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반응이 일시적인 소득 변화에 비해서는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걸 의미하죠. 왜 그럴까? 그걸 설명하려는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생애 주기 가설이에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가로축은 생애입니다. 내가 빵새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뭐 80세쯤에 생명이 끝났다 쳤을 때 여기 있는 요 라인은 일생 동안 벌게 되는 돈이에요. 어렸을 때는 돈을 거의 안 벌죠. 안 벌고 살다가 조금씩 이제 용돈벌이 하고 구두 닦고 뭐 하다가 이제 10대 중후반부터 급증하다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취직을 해서 점점 이제 연봉이 경력이 많아지니까 연봉이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은퇴하면서 뚝 떨어지고 다시 이제 제로인 삶을 살게 됩니다. 소득이. 여기는 빨간 라인은 뭐냐면 이건 좀 이론적으로 과장한 건데 실제로는 얘보다는 둔하지만 비슷하게 가는 모양새를 띠게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살 때 쓰는 금액이 30세 때 쓰는 금액이랑 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가지만 확실한 것은 실제 소비는 얘보다는 둔하다, 소득보다는 둔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이 빨간 라인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쓴다라고 쳐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실제 사람들은 이걸 염두에 듭니다. 특히 뒷부분을. 왜냐면 앞부분은 부모가 챙겨주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뒷부분은 부모님이 안 계시죠. 챙겨줄 사람이 명확하지가 않죠. 뭐 자식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돼 보시면 이제 야, 경제학적인 합리성은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은퇴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두죠. 그리고 이때 이제 자식들을 양육을 합니다. 즉 여기에 내 자식들도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메꿀 금액을 여기서 이제 저축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가능한 한 소비는 일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와 달리 인간은 소비가 제로가 되면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생물학적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 소비를 할 수 없게 되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수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물학적인 필수 요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필수 요건도 있어요. 내가 먹을 건 먹을 수 있는데 뭐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이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되게 수치심이 가득할 수 있죠. 적당한 수준의 옷을 입지 못하고 누더기를 입는다 이런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혹은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물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최소한의 질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소비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최소 수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애주기 가설이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생애 일정 부분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많이 벌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보다 적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이쪽과 이쪽에 메꾸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쌓이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저축액 같은 거는 쌓이는데 이게 스톡이 되는 거예요. 웰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 자산을 일단 크게 인적인 부분과 비인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인적 자산은 내가 일생 동안 얻게 될 그 노동소득의 총합입니다. 그거의 현재 가치를 해서 얻은 총합이고 비인적 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있겠죠. 뭐 주식, 채권, 예금 같은 금융자산들이 있을 거고 주택자산이 있을 거고 여기서 부채가 있다면 그건 차감을 해야겠죠. 대출을 받았다든가 하면. 그래서 비인적 자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요 비인적 자산이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일단은 없다고 볼 거예요. 물론 얘도 이제 나중에 추가로 검토하면 되니까 아이디어를 좀 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비인적 자산이 웰스로 쌓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흑수저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물려받은 거 없이 그냥 이제 내가 노동소득으로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예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19세고 현재 대학교 1학년이고 졸업 후 취직할 건데, 즉 3년 뒤에 취직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60세 은퇴한다고 치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단순화로 해서 현 시점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질이자율도 제로로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화할 때 원래 실질이자율이 있으면 그걸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없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치는 그냥 단순히 합치면 됩니다. 1 플러스 0의 n승이면 1이죠. 그러니까 미래가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약간 비현실적이지만 문제 핵심을 매만 이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3년 후 취직했을 때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연봉이 연 4만 달러라고 칩시다. 그리고 1년씩 경력이 쌓여가면서 3% 정도씩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율이 2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어떤 시점에서의 노동소득은 T시점의 노동소득은 연봉에다가 취직한 다음에 몇 년이 걸렸냐로 이제 1 플러스 1.03의 n승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율은 그 연봉 소득세만 있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세가 25%만큼 떼어지겠죠. 그러니까 75%만 남아있겠죠. 가처분 소득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평생 이제 소비는 일단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총자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로 치면 요 면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는 앞에서의 예를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닙니다. 그 예를 정확히 반영하려면 19세에서 3년 뒤에 되니까 22세부터 그때까지 제로이다가 갑자기 뿅 하고 생겨요. 그 다음에 증가할 때도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복리적으로 증가하니까 3%씩 이렇게 증가하다가 뿅 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그래프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하려는 것은. 그래서 그 면적을 계산을 해보자고 한다면 그 결과식이 여기 나오는 요 위에대로입니다. 일단 최초년도, 즉 내가 22세일 때 최초에 취직했을 때 기대소득이고 1인 이유는 여기 4만이 곱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4만에다가 0.75는 세율 때문에 1 빼기 0.25인 거고,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4만 달러 그대로 받는다. 그 다음 1년 차일 때 1.03배가 돼서 받는다. 두 번째 1.03의 제곱배가 돼서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는 게 38년 뒤니까 22세 취직하니까 60세 은퇴하면 38년 동안 받겠죠. 그렇게 39년인가? 네, 최초년도니까 39년 동안 받겠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연봉 상승을 다 감안해서 원래는 여기 이제 그 1 플러스 R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만약에 R이 0보다 크다면 1 플러스 R에 여기는 뭐가 붙겠어요? 3년 뒤니까 3이 붙겠죠. 1 플러스 R에 4가 붙고 1 플러스 4에 5가 붙고 이런 식으로 분모에 붙을 겁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선 0이니까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 두드려보면 이 사람의 평생 벌 금액은, 예상되는 금액은 216만 6천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내 평생 이렇게 버는데 나는 극단적으로 매년 또 동일한 소비를 하고 싶어, 이렇게 벌 돈을 가지고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면적을 나의 기대 생애로 나눠주면 연평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수평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빌려서 쓰게 될 것이고 이때부터는 저축을 하게 되겠죠. 똑같은 금액을 쓰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남은 인생을 저축을 하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남은 기대 생애에서 내가 벌게 될 돈을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계산 자체는 그게 복잡한 계산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연평균 소비량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사실 이 사람은 19세니까 요 부분인 거예요. 요 부분에서 3년 동안은 그 내 기대 수명을 나눈 그 금액이 연간 37,000달러인데 37,000달러를 처음 3년 동안 빌리다가 그 다음에는 내 연봉에서 37,000달러 뺀 금액만큼을 계속 저축하겠죠. 저축액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가 은퇴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저축으로 쌓여있던 금액 중에 37,000달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빌렸던 거는 저축할 때 갚는 거죠. 근데 실질 이자율이 제로니까 여기서는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실질 이자율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 테크니컬한 디테일을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기대한, 이건 다 기대치죠. 내가 이렇게 소득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기대치에서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변화가 있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래 요거만 생애 주기 가설에 따르면 요 텀이 필요가 없어요. 당장 버는 게 얼마냐는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관찰을 해보면 이 텀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잘 설명됩니다. 요 내용은 그 부분이에요. 일단 생애 소비가 완전 평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 대학생이고 현재 소득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있더라도 그 실제 소비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라 부모님께 의존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어찌됐든 그렇다고 뭐 내가 앞으로 연봉 매년 생애 소득을 37,000불 정도 한 4천만 원 정도 할 사람인데 그래 그 은행 가서 4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리고 30, 40대 소비하는 양만큼 소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비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젊은 시절이나 은퇴 뒤, 즉 그 아까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실제 소비도 적은 경향이 관찰돼요. 은퇴하고 나서도 엄청나게 그 소비하진 않습니다. 즉 현재 소득과 꽤나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현재 소득보다는 평탄하지만 스무스하지만 아무튼 수평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평생 웰세에도 영향받지만 당장의 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탄한 것은 이 부분이 설명을 하고, 비교적 평탄한 것, 상대적으로 평탄한 건 이 부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동안은 소비가 좀 과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 소비가 적은 거는 요 텀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이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지 않습니다. 원래 다변수 함수는 변수의 요 텀과 요 텀이 완전 독립인 게 가장 깔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서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깊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고 뭘 안 풀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수식 자체가 지금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분석하기에. 깔끔하지가 않다는 게 더 나은 표현이겠군요. 아무튼 그리고 생애에 걸쳐서 소비하는 양 자체도 달라요. 일단 육아가 시작되게 되면 소비량이 폭증합니다. 육아에는 굉장히 많은 소비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애 주기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소비량이 꽤 달라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들은 다 예측치잖아요. 내가 그냥 계속 평탄하게 경력을 쌓아나가면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번다 했지만 사실 실직할 수도 있고 업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나 뭐 다양한 경제 위기 같은 게 발생해서 뭐 정리해고됐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런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아무래도 그 실직하거나 사고 같은 걸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제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에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의 금액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스무딩 할 때 쌓아두는 것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보험도 일종의 저축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설령 나는 기계적으로 완전 평탄하게 살 테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빌려주질 않습니다. 빌려주질 않거나 엄청 강한 이자율로 빌려주게 되죠. 그래서 광고에 이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빌려주는 걸 강조하는 금융의 깨알 같은 연이자율을 보면 두 자릿수 퍼센티지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실질이자율을 제로로 뒀잖아요. 그거에 가까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기대는 이론적으로는 현재 소득과 무관할 것 같아 보이지만 팩트들을 살펴보면 현재 소득과 유관하다는 겁니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텀을 같이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기대가 어디서 들어오느냐? 기대는 현재 소득과는 무관하죠. 왜냐하면 현재 소득은 관찰된 값이니까 진짜잖아요. 진짜 그 값이잖아요. 결국 기대가 소비에 미친 영향은 요 채널 뿐이 없습니다. 내가 형성할 총 자산이 얼마쯤 됐냐, 그리고 그 자산을 내가 일생에 거쳐서 평탄하게 나누려고 한다면, 비교적 평탄하게 나누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대는 결국 내가 평생 얻을 가처분 소득의 총합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그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비인적 자산을 제가 이제 앞에서 고려해서 뺀다고 그랬는데, 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내가 어떤 시점에서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치를 이걸로 둔 건데 이 가치액 자체는 이미 미래 기대가 반영이 돼 있어요. 현재 비인적 자산 같은 경우, 금융이나 주택 자산의 가치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뭐 토지 가격이 뭐 5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그러니까 모든 제반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리스크, 뭐 앞으로의 그 집가 상승률, 여기서 임대를 놓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모든 금융자산이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주식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주를 샀는데 한 주에 뭐 5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기대 배당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미 예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가처분 소득을 얼마를 얻을 것이냐라는 것은 나한테는 나밖에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소비에 미친 영향은 결국 인적 자산의 총합 채널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누락을 한 겁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치솟던 주택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하락세로 돌아섰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 채널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실물 경제도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서는 그걸 보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적 자산 부분에, 그러니까 노동소득의 총합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가 어떻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일단 소비 지출량을 봤을 때 현재 소득 변화가 발생한 것보다는 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경기가 불경기가 돼서 심하게 그 소득이 저하가 되더라도 소비 수준은
그 저하된 것보다는 덜 감소합니다. 감소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리고 내가 굉장히 크게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연봉이 훨씬 더 높아졌다. 앞으로 더 높아질 거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바로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좀 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그 이야기예요. 가처분 소득의 변화량이 있을 때 그 절대치는 현재 소비의 변화량보다는 작다. 소비 지출량의 변화가. 그거는 소비의 행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직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소득이 제로가 됐다 할지라도 소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소득 같은 경우에도 뭐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도 발생하고 어느 정도 소비에는 관성이 강한 겁니다. 게다가 내가 어떤 이제 네거티브하거나 포지티브한 그 이벤트를 경험했어요. 뭐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뭐 실직을 했다 치더라도 그게 평생 가진 않겠죠. 그런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레이오프 당했지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시적인 소득변에 약하게 대응할 겁니다. 마치 내가 갑자기 받은 목돈에 약하게 반응한 것과 비슷한 거죠. 그것이 호황이라 할지라도 야 내가 지금 갑자기 굉장히 취직이 잘 되고 큰 연봉을 받고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 부흥 때문이라면 역시나 미래에는 이걸 평생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저축을 하겠죠. 소비를 약간은 늘리겠지만. 게다가 이 소비 지출량이 제로더라도 설령 제로라 할지라도 소비 지출량은 미래 예측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변동할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소비 지출이 소득 변화가 없어. 그냥 연봉을 그대로 받고 있어. 그런데 뭔가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소비 지출을 좀 늘릴 수 있죠. 미래에 잘 될 확률이 높으니까. 반대로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금 같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비관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야, 내가 지금 취직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경제성장률도 꺾인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가 소득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기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래프로도 측정이 돼요. 여기 있는 이 가로는 이제 시간이고 90년부터 2014년까지고 여기 있는 쉐이드 라인은 리세션 기간입니다. 실제로 그 경기 하강이 발생했던 시기고요. 이 파란색은 뭐냐면 그 가계 소득 니네 가계 소득이 얼마나 변할 것 같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증가할 것 같습니다.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조금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감소할 것 같습니다. 매우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에 대한 응답을 평균을 내면 그 지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가 닷컴버블 났던 그 시기죠. 그때 감소할 것 같아요. 라고 갑자기 비관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랬다가 단기간에 회복이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때는 2008년 금융위기죠. 이때는 크게 감소했는데 닷컴버블 거는 꽤 대조적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비관적으로 가는 데다가 비관한 정도가 장난 아니죠. 굉장히 심했던 리세션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그러다가 최근에 가서야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경우. 그리고 미국은 그나마 좀 큰 경제 중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경제고 유로연합은 아직도 좀 계속해서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라고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비관적인 시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소비를 자제하고 저축을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아무튼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비관한 경우에 현재 소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 결과를 키핑을 해두시고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투자도 비슷해요. 기업도 일종의 뭐
가계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업의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윤입니다. 그 미래 이윤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하면 투자를 증가시키고 감소할 것 같다라고 하면 투자를 낮추는 거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소비랑은 좀 영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 그 예측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합니다. 기업은. 일단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겠죠. 이 타당성 검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용 투자, 편익 분석입니다. 내가 현재 지출할 이제 투자 사업이 있다 쳐요. 내가 여기 플랜트를 건설할까 말까 고민할 때 그 플랜트의 가격이 얼마입니다. 나오죠. 투자 지출액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사실상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회비용을 포함을 합니다. 근데 기회비용은 평균 이윤이죠. 여기서 교과서에서 이 부분이 빠진 이유는 이 평균 이윤을 제로로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실질 이자율이 제로였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이론적 분석이 편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일단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 비용을 투자 지출액에다가 그 액수로 내가 그냥 일반적인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이윤인 거죠. 이걸 포함해서 비용으로 두고 편익을 투자로 인해 얻게 될 기대 이윤이 있겠죠. 그게 이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할 테니까 그걸 현재 가치화해서 합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투자하고 편익이 비용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투자 지출액 더하기 평균 이윤이죠. 즉 편익 빼기 비용이 평균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하고 편익 빼기 비용이 평균 수익률보다 낮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실물 자본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저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저하 비율은 실물 자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평균적인 저하 비율이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하니까 어떤 양상으로 저하하게 되든 그 감가상각률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미국에서는 기계류에는 4에서 15%면 꽤 편차가 높죠. 그러니까 어떤 기계냐에 따라서 꽤 달라진다는 거고, 건물이나 공장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감가상각률이 낮아요. 그래서 실물 자본의 종류에 따라서 양상이 다양합니다. 가치 저하는 양상은. 어찌됐든 지금 저놈의 가치가 얼마인데? 라고 한 그 질문에 매년 지나갈수록 얼마나 떨어지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럴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물리적으로 아무런 저하가 없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산기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 3, 4년 지나면 꽤나 가치가 저하죠. 중고 가격 떨어지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껍데기를 벗기지 않아도 3년 묵혀놨다가 팔려고 하면 가격 확 떨어져 있죠. 왜 그러겠어요? 이 기계는 물리적으로 저하한 게 없는데, 완전 새 건데, 배터리 수명도 그대로고, 왜 그럴까? 그 사회 평균적인 요구 기능이 높아져서 이 기계가 그걸 수행하기에 이제 딸리는 거죠, 성능이. 그것이 마치 감가상각 된 것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격이, 이게 원래 출고될 때 100만 원 출고된 건데요, 3년 뒤에도 100만 원에 팔 수는 없죠.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팔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디프레시에이션이 물리적으로 마모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장 상황에, 그 기술 발전의 상황에 따라서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총량의 측면에서 실물 자본을 보면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저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어떤 양상으로든. 그게 물리적인 마모든 아니면 상대적인 마모가 돼서 실제 마모는 없지만 사실상 마모된 것처럼 보이든 어떤 시기든지 가치는 저하된다는 거죠. 그걸 델타라고 보자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이 개념은 친숙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물 자본을 투자를 통해서 얻어요. 그 추가된 실물 자본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얻게 될 가치를 파이라고 부른다. 대문자 파이로 부른다면
내가 투자하고 난 다음 해부터 이윤이 난다고 쳤을 때 t 플러스 1의 파이만큼의 이윤을 얻겠죠. 추가 이윤을 얻겠죠. 근데 그건 1년 뒤의 것이니까 이제 감가상각과 이제 실질 이자율을 반영을 해서 들어가야겠죠. 근데 일단 이거는 최초의 그 실물자본이 완성이 되고 나서 얻게 되는 거니까 여기선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부터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죠. 1 빼기 델타만큼 곱해지고 또 현재 가치하면서 이자율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이자율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이자율과 굉장히 강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지면 그 다음 텀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파이 t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1 빼기 델타는 한 번 더 곱해질 거고 그쵸? 제곱이 될 거고 이것도 1 플러스 r에 t 플러스 2의 2가 계속 분모로 붙어 나가겠죠? 굉장히 복잡한 급수식이 됩니다. 이거를 직접 풀지는 않을 거고 다만 나중에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상수화해서 간단하게 등비급수를 만들어서 한 번은 풀긴 할 겁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이자율은 분모로 붙고 디프레시에이션은 이 분자 쪽으로 붙는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윤의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미래 이윤의 기대 현재 가치가 높을수록 투자 결정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흥하니까 디스플레이랑 이쪽 플랜트에 생산기계를 하나 더 넣게 됐을 때 기대 수익은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전망이 밝을 것이다. 그러면 플랜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공격적으로. 토빈의 Q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그 지수를 Q라고 부른 거고 그걸 제안한 사람이 토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이건 뭐냐면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총가치가 있어요. 뭐 주식가치에다가 금융부채 총가치에다가 금융자산을 빼버리면 나오는 이 기업이 그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가격이 있겠죠. 단순하게 그냥 주식가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크니컬하게는 좀 더 복잡하지만 그 다음 이걸 분자로 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의 가격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물자본이 있겠죠. K요. 그 K의 시장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분모에다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총 그 생산수단들의 총 가치를 분모로 두고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격을 분자에다 두면 Q가 높을수록 어떤 것을 의미하겠어요? 같은 실물자본 가치량에 비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기계를 쓰는 두 기업이 있다고 쳐보세요. 똑같은 포크레인을 쓰는 건설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건설기업은 뭔가 뭐 수익성이 별로 안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포크레인으로 하는 일이. 그럼 토빈의 Q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겠죠. 기업 가치가 낮을 테니까. 그런데 다른 기업은 똑같은 포크레인인데 굉장히 유망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는 더 높겠죠. 그 기업이. 토빈의 Q가 더 높을 겁니다.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도 다 더해서 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즉 Q가 높다는 것은 투자 매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Q가 높을수록 그 투자 매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Q가 높아질수록 높아진다는 것, 즉 델타 Q가 높다는 것은 델타 K분의 I가 높다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를 이제 이중축을 두고 변화량을 두어서 보는 거예요. 토빈의 Q가 빨간색입니다. 델타 Q에 정확히 말하면 토빈 Q의 델타 값, 즉 변화량입니다. 변화량이 높으면 이 파란 건 뭐냐면 K분의 I, 즉 자본량분의 투자량의 비율의 델타 값. 이게 포지티브하다는 거는 K에 비해서 투자 비율이 높다는 거죠. 많이 투자한다는 뜻이죠. 보시면 같이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꽤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입니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빈의 Q라는 지표가 간혹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잘 맞는 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이론이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이 이온 플로우가 다 상수라고 치고 그래서 익스펙티드 텀이 다 빠진 거예요. 일단 익스펙티드는 나중에 영향을 봐야 되니까 고찰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예상이 완전히 가능하고 파이티라고 생각을 하고 이자율도 그냥 상수라고 보고 RT라고 두고 원래 있었던 식을 계산해보면 식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다른 텀이어서 복잡해졌었는데 이제 1 플러스 RT가 되니까 전부 다 1 플러스 RT 제곱이 되죠. 감가상각률은 계속 일정한 걸로 봤으니까 결국은 등비급수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T와 1 빼기 델타를 가지고 그러니까 즉 분모를 1 플러스 RT로 두고 분자를 1 마이너스 델타로 두는 등비급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비급수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초항이 요 놈이고 등비가 1 플러스 RT분의 1 마이너스 델타니까 초항 두고 무한등비급수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또 지워지죠. 그래서 RT 플러스 델타분의 파이T가 돼요. 현재 가치 총합은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 총합은 즉 RT 즉 실질 이자율과 델타에 반비례하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 다시 대입을 하면 요 부분이 이런 전제 하에서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나니까 대입을 해버리면 되죠.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결국은 미래이윤 플로우가 증가한다면 I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고 RT가 증가한다면 미래 이자율이 높다면 마이너스로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델타가 증가한다면 이것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겠죠. 감소한다면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RT 플러스 델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일종의 유저 코스트다. 그러니까 실물 자본의 암묵적 비용이다. 기회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회비용을 평균적인 수익률로 보고 통상적으로 RT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델타, 즉 그 연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실물 자본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포함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기회비용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기대에 대한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식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익스펙티드 텀을 다시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윤의 플로우도 상수가 아니고 이자율에 대한 예측도 상수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은행이 부양정책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자율이 떨어질 것을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도 그 이윤율은 계속 변하고요. 이자율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그 팩트를 살펴보면 소비 때랑 비슷해요. 기업들도 현재 내가 이윤을 많이 거두고 있냐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결국은 미래 이윤의 현재 가치에다가 현재 지금 당장 벌고 있는 이윤량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텀을 두고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소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즉 현재 이윤 자체가 주는 영향이 그 미래 기대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 다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치는데 얘가 미치는 포지티브한 영향보다 얘가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실증적으로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이윤이 적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이윤이 적고 기대 이윤이 높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정말 이윤이 높이 날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의 이윤이 별로 안 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기업이
그 되게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차입을 해야 되죠. 차입은 나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야 되죠. 금융기관은 기업보다 정보가 적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네가 히스토리컬리 얼마나 잘했냐를 봐야 되는데,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에 기인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은 일단 이윤전망, 기업이 당사 기업이 하고 있는 이윤전망보다 비관적으로 관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금융기관도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자체도 이게 되게 타당성 검토해보니까 되게 좋은데, 좋을 것 같은데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예측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망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기대 이윤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했다가 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실제 타당성 검토에서 나온 결과를 100% 수용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입으로 투자주를 조달하는 데 대한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이윤이 높아야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습니다. 반대 경우는 만약 현재 이윤이 높아, 그러니까 기대는 타당성 있는 그런 전망은 좋아, 그러니까 전망은 똑같고 현재 얻고 있는 이윤이 높은 케이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지금 이윤이 높죠. 지금 이윤이 높으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금을 그 타당성 있는 데다 넣으면 돼요. 게다가 모자라서 차입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금융기관들은 현재 이윤이 강하니까 신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입도 더 쉬워져요. 더 낮은 금리에 차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채널들 때문에 현재 거두고 있는 이윤 그 자체가 투자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두는데 이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그런가? 이거는 현재 거두고 있는 이윤의 변화량, 즉 델타가 플러스라는 것은 기업이 이전에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의 델타라는 거는 투자량이죠. 그러니까 지난기보다 지금기에 얻게 되는 그런 투자량입니다.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 이제 기대에 의한 부분이겠죠. 이 이론을 100% 완벽하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런데 꽤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양쪽 축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방향성이 굉장히 잘 맞죠.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두고 있는 이윤과 그 예측되는 그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에는 사실 상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같이 간 경우도 많지만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변화하는 방향이 거의 대부분 설명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현재 거두고 있는 이윤의 변화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설명이 됐죠. 미래에 대한 이윤 전망과 현재 거두고 있는 이윤의 함수다, 투자량은. 오케이. 그러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이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었잖아요. 이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윤은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기본적으로 매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많이 팔리고 거래가 돼야 할 건데, 여기서는 그 재고나 이런 것들을 복잡한 사정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총산출 있죠? 그냥 그거 자체를 매출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차피 GDP라는 것은 지출량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삼면등가의 법칙에 의하면 최종재 가치 총합으로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결국 누군가 만든 것의 가치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윤과 매출 수준은 포지티브한 관계를 가진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본 스톡의 양도 필요하죠. 즉 이윤의 베네핏은 내가 얻는 매출일 거고,
그거에 대한 코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스트는 뭐겠어요? 자본이죠. 실물 자본을 코스트로 매출을 얻는 거니까 둘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한 요소에는 마이너스 텀으로 나눠주고 포지티브한 텀을 분자로 두는 방식으로 y를 k로 나눈 요 변수를 가지고 이것 자체의 포지티브한 상태를 만들자. 그래서 매출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자본 스톡이 적으면 되게 효율적인 거예요. 자본 스톡이.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윤에. 왜냐면 들인 비용이 적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매출이다 할지라도 자본 스톡이 많다면 좀 비효율적인 거죠.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니까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 함수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윤 함수에 있어서 K는 스톡이죠. K는 어떻게 형성됐었어요? 인베스트먼트를 계속 합산했잖아요. 마치 뭐랄까 저축량과 소득의 관계처럼 저축을 계속 매기 내가 어느 월급에서 일부를 떼서 조금씩 저축하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세이빙 그 양 자체가. 그런 것처럼 그럼 내 금융자산이 높아지는 거죠. 예금 자산이. 그런 것처럼 자본도 매기 인베스트먼트 한 것을 계속 합산하죠. 디프레시에이션 하는 만큼 깎으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원래 량이 되게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즉 인베스트먼트에 비해서 자본 스톡 자체량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뭔가 I 자체가 K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K는 스톡이니까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해에 I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K에 비해서는 꽤나 작은 수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본 스톡 K는 시간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Y는 즉 GDP 총산출량은 플로우죠. 플로우니까 그 경기 상태를 바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델타 파이잖아요. 파이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K의 변화보다는 Y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실증적으로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루 라인은 K분의 Y, Y의 변화고요. 그 레드 라인은 파이의 변화인데 둘 다 이제 K로 나눠준 거죠. 자본 스톡 자체에 대한 그 산출 영향,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영향의 변화율이 매출에 대한 변화율이고 이것은 이윤에 대한 변화율인데 상당히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 인베스트먼트는 투자가 기대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윤의 현재 값과 미래에 대한 예상값의 영향을 받는데 물론 둘 다 플러스 쪽이어야 투자를 증가시키겠죠. 그런데 이 파이는 총산출에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은 총산출에 대한 미래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산출이 높아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러면 파이가 높아지겠네? 그러면 인베스트먼트를 증가시켜야지 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논리가 복잡하게 간 것 같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결국은 현재와 미래 소득 플로우에 결정되는데 포지티브하면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현재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양쪽 다. 자신의 코스트와 베네핏에 대해서. 그런데 이 둘 다 소득도 Y고 매출도 결국 Y의 변수니까 Y의 기대값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의 경우는 이자율에도 영향을 받죠. 네거티브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양쪽 모두 공통점은 뭐냐면 일시적인 소득이나 일시적인 이윤 증가에 대해서는 둔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퍼머넌트한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죠. 그런데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둘은 꽤나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향은 같은데 변동성 자체 반응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럼 일시적인 거야말로 뭐 큰 변화가 없다 치더라도 항구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구적인 변화가 A만큼 발생했다 칩시다. 소비자는
아무래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영구적으로 연봉이 뭐 100만 원이 추가가 됐다 칩시다. 뭐 3천만 원인데 3,100만 원이 됐어. 라고 하면 소비자가 증가시킨 변동량은 A를 초과하진 않겠죠. 똑같을 수 있어도 초과하진 않겠죠. 하지만 기업은 얘기가 달라요. 만약에 A만큼의 영구적인 이윤 증가가 예상이 돼요. 뭐 매출 증가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무튼 얼마든지 영구적인 매출 증가가 발생할 거로 추정이 되면 기업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투자가 높거든요. 보통 투자는 지출하는 게 초반에 크게 발생하고 후반에 가서 쭉 떨어져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 설비를 플랜트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엔 유지보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거든요. 이런 게 매해 기대가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반응을 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투자가 소비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더라도 파란 라인이 소비거든요. 소비 변화고요. 빨간 라인이 투자 변화인데, 그리고 여기 있는 쉐이딩 라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리세션, 대표적인 리세션 기간입니다. 투자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소비는 훨씬 둔하게 반응합니다. 방향은 되게 비슷하죠. 양쪽 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비자들은, 그리고 기업들은 미래 기대를 반영해서 현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일단 방향성이 같으니까 그 미래 기대가, 특히 이제 Y, 즉 촌산출에 대한 기대가 변했을 때 C랑 I가 반대로 변한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걸 키핑을 해두시고, 총산출에 굿뉴스가 발생하면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좋아지니까 투자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되는 방향으로 변동이 나타나고, 반대 경우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이 IS 커브에 영향을 미치겠죠. 기대값이. 왜냐하면 기대값은 IS 커브에서 C 더하기 I 더하기 G로 나타나는 건데 C랑 I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IS 릴레이션에다가 기대 영향을 추가해서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계략적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전의 모델에서 봤던 ISLM 곡선의 그 함수식보다는 훨씬 간단한 식으로 아이디어만, 방향만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쉬고요. 15시 20분부터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이상으로 확장하거나 혹은 긴축을 예상했는데 뭐 통화정책이 확장 방향으로 갔을 경우, 예를 들면 이걸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원래 예상이 현재 이자율이 5%인데 4% 정도로 확장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더 확장을 한 거죠. 즉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5%인데 3%로 확장했다. 그러니까 T 플러스 1기 I가 4인데 실제 실현된 게 3이다. 이런 거니까 이쪽이 이 방향으로 간 게 맞죠. 노트의 오리지널이 이거였고 수업 시간에 이게 맞다고 했다가 학생이 이게 맞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런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요게 최종 버전 진짜 확실합니다. 이러면 주가 상승하고요. 예상 이하로 확장할 땐 반대 경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4%가 되겠거니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덜 확장 정책을 해서 뭐 4.5%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거란 거죠. 그래서 부동어 방향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바로 곧 노트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기대에 미친 영향을 정책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거시경제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게 그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이니까, 정책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그랬죠.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인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실시한 정책인 통화정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대를 고려했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대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맥락에 영향을 받는 변수이기 때문에 뾰족하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 나타났을 때도 있고 그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것은 산출, 즉 y라는 변수와 이자율, 스몰 r이라는 변수가 예상되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 예상치가 현재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IS와 LM 곡선을 수정을 할 겁니다. 기대 변수를 도입해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만드는 게 요 첫 번째 주제고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통화 정책을 가지고 그 수정된 IS, LM 모형을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할 건데, 재정 정책은 특별히 부채 감축에 초점을 맞춰서, 즉 긴축 재정 정책인데 그 중에서도 부채를 감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긴축 재정 정책은 예상보다 높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그걸 진정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정책인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특히 선진국들이 다수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부채 감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기대와 의사결정,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IS 릴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지출 기준으로 했을 때 C 더하기 I 더하기 G였습니다. 더하기 X 빼기 IM인데 이게 이제 다음 시간 주제예요. 이것도 도입을 할 건데 아직은 도입 안 한 상태니까, 가버먼트 스펜딩이야 이제 가버먼트가 맘대로 하는 거니까 빼면 결국은 뭔가 기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 두 변수겠죠. 이 두 변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기대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면, 일단 이 차트를 보는 방식은 요 까만색 차트, 푸르스름한 색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포지티브한 영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네거티브 영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래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내 기대되는 총 평생 소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소비 지출은 플러스한 인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미래의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면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돼서 소비 지출이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휴먼 헬스에 대한 영향이고, 이제 자산은 이렇게 되겠죠. 내가 미래에 예상되는 배당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미래 배당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무래도 포지티브한 영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거는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테니까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퓨처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 미래 명목 이자율도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사실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율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소비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다음 기업 같은 경우도 내가 기업도 이제 세금 법인세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빼고 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핏을 봤을 때 그것이 증가할 것 같으면 현재 인베스트먼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채널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좀 단순하게 보자. 우리는 아이디어만 얻으면 되니까, 기대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만 보면 되니까, 일단 시기도 그냥 딱 두 종류만 있다 치고, 그래서 지금 아니면 퓨처, 지금이냐 미래냐 이렇게 타임이 그냥 두 종류만 있다고 치고,
그래서 미래 변수에는 프라임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y 프라임, t 프라임이라고 하면 미래 세금을 의미하고 y 프라임은 미래 총지출, 뭐 총소득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변수들의 관계들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그냥 퉁쳐서 전부 다 그냥 a라는 이름의 함수를 볼 거예요. 그래서 포지티브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네거티브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리스크 프리미엄도 실제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선 고려해서 일단은 제외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어떻게 단순화되냐면 원래 IS식이죠. 이거는 미래 기대가 안 들어가 있는 원래 IS식을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A라는 펑션으로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여기에 인풋이 Y, T, R, X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네 가지의 함수로 보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대입하면 Y는 이 파트 전체가 A 펑션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펑션으로 바뀌고 이때 Y는 포지티브 관계, 텍스는 네거티브 관계, R은 네거티브 관계, X도 네거티브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한 다음에 단순화했죠. 이 단순화한 상태에서 미래값, 즉 기대값들을 기대하는 변수들의 값들을 넣는데, 그래서 y 프라임하고 expected value니까 expected 상첨자를 붙인 거죠. y, t, r을 붙이고 x는 문제를 단순하게 해서 뺐다고 그랬죠. 뺀 겁니다. 난 빼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 여기 콤마 x 콤마 넣고 x 프라임 2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g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우리가 기대를 반영한 IS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S 곡선을 도출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일단 축변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곡선을 뭔가 내가 그린다고 하면 세로축과 가로축을 뭐로 둘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가로축은 y입니다. 즉 프라임이 안 붙은 y죠. 현재의 총산출이에요. 주의하실 건 뭐냐면 y 프라임은 어떡하지? 다른 변수로 우린 분명히 나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 프라임 2는 y랑 다른 변수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도 r, 즉 현재의 실질 이자율입니다. 역시나 주의하실 것은 r 프라임 2와는 다른 변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다른 모든 추구의 변수들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즉 다른 모든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y 프라임, r 프라임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안 변한다는 뜻이죠. 안 변하는 상태에서 r만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될 거냐를 찍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곡선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일단 네거티브한 영향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바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변수가 변함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IS 곡선을 옛날에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R에서 RB로 뭐 줄어들었다 치자라고 하면 그전에는 이제 미래값을 생각하지 않고 플로팅을 했는데 지금은 미래 변수들도 감안했을 때 걔네들도 변함이 없다는 걸 전제를 하니까 미래의 R에 대한 기대가 변함이 없는데 감소시켰다는 걸 의미하죠. 즉 지금 감소했지만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경제 자체가. 그러면 기업들은 지금 뭐 감소시키긴 했지만 언젠가 돌아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겠죠. 즉 투자에 대한 조정을 원래 우리가 모형에서 했던 것보다는 약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일시적인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미래 Y에 대한 기대도 그대로잖아요. Y 프라임도 변하지 않는데 지금 이자율이 감소했으니까 뭔가 굿뉴스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상도 크게 변하진 않는다는 거죠. 일시적인 거야. 라고 생각할 테니 소비 지출도 조정을 크게 하지 않을 겁니다. C도 I도 둘 다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니까 방향은 뭐 증가시킨 방향이긴 하지만 따라서 이 변수들은 반응이 둔할 거예요. 그렇죠? R의 변화에 대해서. 둔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로축 변수가 변하더라도 가로축 변수가 그에 대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수직으로 많이 쓴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반응이 둔감할 때는 수평으로 나타나는 경향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독립변수가 가로가 아닌 세로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됩니다. R을 가로축에 두고 Y를 세로축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둔한 반응이 수평에 가까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기대가 변하는 걸 여기서 어떻게 IS 모형으로 볼 수 있겠느냐? 언제나 우리가 해왔듯이 추구의 변수의 변화는 곡선의 이동인 것이죠. 따라서 IS 곡선에서 추구의 변수들이 있을 때 이 추구의 변수들이 지금 쫙 나열되어 있죠. 만약에 가버먼트 스펜딩이 뭐 0보다 크거나 Y에 대한 예상이 0보다 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튼 뭔가 포지티브한 예상이 발생하면 플러스 변수들에 대한 증가가 예상이 되면 IS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S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이 증가한다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자율이 올라갈 거야. 미래에는 올라갈 걸로 예상되라고 하면 현재 아무 일이 없더라도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미래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올라갈 거고 텍스가 증가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갈 거고 텍스가 감소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LN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수요 6판에서는 통화 수요 함수를 가정하고 통화 보유 성향을 생각을 했었고 7판에서는 통화 수요가 그냥 0에 가깝다. 0이다라고 보고 무시해버렸죠. 통화 수요 자체가 무시되니까 기대를 고려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여기서는. 6판을 감안하더라도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통화 보유에 대한 행태는 실증적으로 보더라도 되게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근시안적이라는 건 뭐냐면 먼 미래를 안 본다는 겁니다. 그냥 당장에 매력 있네? 뭐 통화 보유할 매력이 있네라면 더 보유하는 거고 아니면 덜 보유하는 거죠. 그냥 현 시점에서 통화 잔고를 조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통화 보유에 미친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LN 곡선은 변화가 없다. 기대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주로 이제 기대는 IS 채널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통화 정책입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을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괴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문제를 일단 무시할 겁니다. 나중에 경기 붐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 거시경제에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경기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 별로 없고 대부분 경기 침체기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가 방향을 이렇게 수정한 겁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을 제로에 두게 되면 그리고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제로라고 두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경제가. 그렇게 되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차이가 사소하거나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그 피셔 이퀘이션에 의하면 i는 r 플러스 파인데 파이가 제로니까 혹은 제로에 가까우니까 i랑 r이 거의 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기대를 고려한 ISLM 모델을 다시 LM은 똑같고요. 7판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6판에서는 LM 곡선이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7판의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IS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이제 각 변수의 영향을 보면 Y에 대한 영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죠. 헷갈릴 일은 별로 없어요. 미래 기대 자체도 그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자, 그러면 중앙은행의 이자를 내리는 이벤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R에서 R2'으로 1'을 안 쓴 이유는 1'이 미래 값을 사용하는데 할애됐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별 깊은 뜻은 없어요. 이자를 내린 이벤트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배웠던 예전에 기대를 고려하지 않은 ISLM 모델에서는 LN 곡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균형이 바뀌었죠. 그런데 기대를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IS 곡선도 이동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확장 통화 정책이 실시될 것이라는 것을 경제 주체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경제 주체들은 기대를 수정하죠. 확장 통화 정책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경기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에 Y'2, 즉 예상되는 미래의 소득은 올라갈 것이야 라고 예상을 할 것이고, 이자율은 낮아질 것이야. 낮춘다고 했으니까 낮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둘 다 어느 방향이에요? 얘는 플러스인데 플러스 영향 미친 놈인데 올라갔으니까 현재 Y가 올라갈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R은 네거티브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둘 다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벤트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추계의 변수니까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LM 곡선이 낮아져. 원래 IS는 이거야 라고 하면 기대가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변화된 우리의 뉴 IS 곡선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수정하면 우리 중앙은행 언제나 믿을만 했어. 그래. 그러니까 경기 좋아지겠지? IS가 바로 조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IS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는 낮췄는데 효과가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 되는 거죠. 기대를. 물론 이 사이즈는 별로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곡선 모양이 이렇게 될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동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그가 중요한 거죠. 이건 사실 두 가지 함의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A에서 C로 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대를 수정했다는 거예요. 경제 주체들이. 즉 기대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효과가 큽니다. 확장통화 정책 효과가 커요. 그런데 기대를 감안하더라도 B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옛날 모델이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원래 기대도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가 확장통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영향을 안 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라면 이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혹은 덜 이동하겠죠. 기대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효과가 적습니다. 더 심하게는 만약에 확장통화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네들 맨날 양치기처럼 반대로 했어.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긴축하더라. 뭐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기대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기대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서. 그리고 그 중간이나 반대 경우도 심하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대 변화가 적은 경우는 당연히 정책 효과가 적습니다.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적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일단 예고됐을 경우에 우리 몇 년에 걸쳐 차근차근 올릴 겁니다. 차근차근 낮출 겁니다. 라고 하면 이미 예상을 하고 반응을 해놨겠죠. 기대 반영이 있을 테니까 사실은 기대 자체가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유의하실 건 뭐냐면 이게 0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 델타가 붙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대가 변화돼야 돼요. 원래 형성돼 있던 기대가 있는데 그게 플러스로 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확장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근데 만약에 얘가 예고가 된 확장통화 정책이라면 이미 반영이 돼 있으니까 델타 Y는 어떻게 써요? 0이겠죠? 완전히 예측돼 있는 경우라면. R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영향이 없죠. 근데 실제로 본 중앙은행이 꽤 예고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 우리 몇 회에 걸쳐서 계속 인상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책 효과가 이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정책 효과를 적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발생할 거니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차근차근 올릴 테니까 얘네들 대비 잘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의 신뢰도가 낮을 경우에도 안 믿는 거죠. 이거는 기대를 수정 안 하는 겁니다. 니네들 이렇게 할 거라고 했지만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할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도 기대를 수정 안 하겠죠. 모르니까. 기대 변화가 큰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예상과는 다른 정책을 구사할 수도 있어요. 예상보다 많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더 강력하게 구사할 경우, 그러니까 이자율을 더 심하게 낮춘다든가, 뭐 양적 완화의 규모를 더 크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정책 IS 커브도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조금 긴축할 줄 알았는데 많이 긴축해 이런 것도 사실은 정책 효과가 크니까 네거티브 이펙트가 증폭됩니다.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할 테니까. 그 다음에 정책의 신뢰도가 높으면 당연히 이제 발표했을 때 바로 믿으니까 그게 그 기대에 반영이 되죠. 주의하실 건 뭐냐면 정책 효과가 작고 큰 거는 자체로 좋고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방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확장적인 방향으로는 정책 효과가 크기를 기대하고 당국자들은 네거티브한 방향의 정책들, 긴축 정책 같은 쪽은 정책 효과가 작기를 기대하기는 경향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큰 거는 플러스인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 선호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정되게 약하게 슬슬슬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일부러 기대 변화 정책 효과를 적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성질이 있다. 기대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정정책은 어떨 것인가? 사실 지금 첨예한 관심사가 재정정책이라서 장기간의 불황 시기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화정책은 그래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수렴해버렸고 특히 선진국 경제들은 그래서 통화정책의 질이 변했죠.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제로바운드에 빠져버리니까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정부 정책의 측면에서 재정 정책의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적자 재정을 오랫동안 실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적자 재정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바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긴축 재정 정책의 전반적 효과는 단기에는 감소해요. 그렇죠? 이거 우리 배운 바와 같죠? 정부 지출이 줄었으니까 C 더하기 I 더하기 G잖아요. G가 감소했으니 당연히 그 IS 릴레이션에서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명백합니다. 다만 그것이 중기랑 장기를 거치면서는 결과가 상반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기에는 세이빙이 올라감으로써 인베스트먼트가 증가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인베스트먼트 증가가 캐피탈 스톡을 증가시킴으로써 Y 자체의 그 레벨을 높일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긴축재정 정책이 미래에 대한 영향은 이 중장기일 거잖아요. 그렇죠? 중장기를 생각하면 단기적으로는 감축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거야, 낮아질 거야를 예상할 테니까 사실 IS 커브에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만드는 힘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되면 현재에서도 Y가 원래 긴축재정 정책 하면 이렇게 가는데 요 기대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가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힘 중에 어느 게 더 클까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당장의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나 긴축재정 정책은 IS 커브를 왼쪽으로 밀 거야 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견해였는데 간혹 안 그런 경우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오히려 긴축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정정책 효과를 좀 빼더라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기의 Y가 감소하는 효과를 A라고 부르고 이 단기 Y가 증가하는 걸 B라고 봤을 때 이 expected, 즉 기대로 인해서 플러스된 효과의 사이즈를 B라고 부르고 진짜 그냥 단축된 줄어든 효과를 A라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단기에조차 긴축재정 정책이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관찰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때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는 거예요. 즉 단기에조차 Y를 증가시키는 긴축재정 정책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기 Y는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이제 그 재정 규모가 굉장히 부채 규모가 클 경우에는 전 세계 전반적으로 클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에서조차 좀 어느 정도 개선시키면서 재정을 그 정부의 재정 규모를 축소시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일단 크게 4가지 요소를 볼 수 있는데, 4번째 건 이미 배웠어요.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해서 결합을 하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배웠던 문제고, 요 3가지는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부분인 거죠. 일단 긴축재정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는 긴축재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정책 시점의 맥락도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시점. 일단 당장의 쥐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쥐 자체의 변화가 IS 릴레이션에 직접 영향을 미치잖아요. 거기다가 시점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 영향력은 작아지지만. 그러면 정부 지출은 감소는 시켜야겠는데, 지금 지출은 감소할수록 좋다는 건 이거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백로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감축시키되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규모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많이 할 거예요가 이제 Y에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쳐서 미래 지출 감소는 확실히 YRE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IS 커브를 오른쪽으로 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재정 감축 프로그램을 지금 어느 정도 하지만 미래에 많이 할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발표할 경우에 이 뒷부분이 그 예상의 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포지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백로딩이라고 하는데 조삼모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백로딩은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지금 감소 안 시키고요. 뭐 향후 열심히 감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죠. 얘네들이 진짜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 자체는 진짜로 감축하고 있느냐에도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도와 백로딩의 강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네거티브합니다. 상충관계가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 있는 백로딩은 뭐 믿을 만한 거짓말 같은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이 백로딩 하되 신뢰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니까 사실은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상식적으로 그 정부 지출을 감축시키면서 이거를 기대에다가 포지티브 영향을 주려면 어느 정도 시장에 신뢰를 줄 정도로는 당장 감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좀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 봐 지금 하고 있지? 앞으로는 더 할 거야.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 그걸 통해서 미래 지출은 성공적으로 감축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질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현재 투자와 소비량을 증가시킬 거라는 거죠.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잘해봐. 이런 기분이죠. 교과서 위주로. 잘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잘 예상해서. 이런 느낌을 주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구성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하는 방식이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채널이 다릅니다. 세금 증가시키면 가처분 소득에 변화를 미침으로써 이렇게 가는 채널로 C가 감소되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고, 지출을 감소하게 되면 G가 일단 작아지죠. 그러면서 시작하게 되면서 그 정부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게다가 세금을 증가시키는 양상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금 내던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할 수도 있고, 세금 안 내던 사람한테 세금을 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층에 따라서 그 세금 부담률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저소득층한테는 덜 내게 하는 대신에 고소득층이 훨씬 많이 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 반대 방향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걸 어떤 양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테크니컬하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해요. 다만 그래서 그 강론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어떤 정부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세금만 잡아먹고 효율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는 별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정부 정책 자체가 그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지출을 감소시킨다면 사실은 뭐 그 비아냥되는 정부 정책 몇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연말에는 왜 이럴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면 그런 것들은 미래 세금 야 정부가 저런 거를 제대로 감축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균형 재정하고 싶어 하니까 텍스를 감소시키겠구나 라는 것이 예상이 되면 텍스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서 지금 소득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효율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정책 맥락. 이것도 이제 애매한 얘기긴 한데 정부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니면 정당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예산이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는 정부 지출이 지나치게 높게 되고 조세 수입은 지나치게 낮은 쪽으로 즉 투표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거시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하게 지출하거나 수입을 덜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되면 당장엔 좋겠지만 미래에는 지나치게 높은 재정 적자로 가게 되면서 결국 거시적인 안정성이 훼손되겠죠. 정부 디폴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X를 즉 리스크 프리미엄을 염두에 안 뒀는데 실제로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나치게 급상승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 국채 리스크 프리미엄도 높아지면서 X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디폴트가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잖아요. 미래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야. 굉장히 미래에 대한 소득이 낮아질 거야. 혹은 이자율이 높아질 거야. 리스크 프리미엄도 높아질 거야. 다 배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될 테니까 아이스 커브가 왼쪽으로 가거나 왼쪽에 이미 위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재정 건전성이 안 좋은 유럽연합 국가 몇 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스라든가 이런 국가들 생각해 보면 이런 상태에 가까운 거죠. 지금 그리스 상태가. 이런 환경에서 긴축 재정 정책을 하면 기대에 의한 Y의 증가를 기대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례를 보겠지만 그리스는 이 이론에 안 맞았던 걸로 판명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강한 긴축 정책을 구사하거든요. 근데 정말 강하게 기대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잘 됐어요. 그거는 좀 이따 사례를 보도록 하죠. 통화정책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통화정책을 반대 방향으로 구사하면 긴축 재정에다가 확장 통화정책을 결합해서 구사하면 IS 곡선 자체가 양쪽 다 왼쪽으로 시프트 하려는 게 긴축 재정 정책으로 압력으로 작동하지만 통화 정책이 확장함으로써 IS 곡선을 다시 오른쪽으로 밀려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말이 안 되냐. 아무튼 이동을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완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델타 G가 낮아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기대에 의한 총산출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됐느냐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례를 볼 거예요. 먼저 아일랜드의 두 가지 사례. 1980년대 초와 1980년대 말에 둘 다 재정적자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실시했는데 상반된 결과를 얻습니다. 재미나죠. 한국가에서 나타났으니까. 각각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1982년에 있었던 아일랜드 긴축 재정은
당시 정부 부채가 GDP의 77% 정도로 별로 안 좋다고 판단이 되고 급증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수준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서 빠르게 그 부채가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긴축 정책, 즉 그 재정 건전화 정책을 세금 증가에 기반해서 시행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81년에 즉 그 이 정책을 하기 전에는 3.3%의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2.0%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그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실업률도 엄청 올라가요. 강한 경기 하강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GDP 대비 정부 부채를 감소시키려고 했는데 정부 부채량은 감소했지만 GDP가 너무 감소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는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하니만 못하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아일랜드는 긴축재정을 실시합니다. 이때 내용은 다소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면서 세금도 증가시키는데 일단 정부 지출은 역할을 축소하고 지출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고 세율을 증가시켜서 기존의 세금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납부세 대상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원래는 이제 세금 감면 대상이었는데 그런 걸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게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러한 결과로 이 긴축재정을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GDP가 86년에 마이너스 0.4에서 4.7%, 5.2%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게 꽤 장기간 지속돼요. 이게 90년대 내내 지속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게 만든 거는 뭐 그거는 이론이랑 크게 그 부합하는 이야기죠. 이론과 크게 부합하는 이야기인데 단기에조차 성장을 추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 증가, 그런데 이게 이것 때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 당시에 다른 상황들이 잘 받쳐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아일랜드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게 증가했어요. 이때쯤에 비슷한 시기에. 그 다음에 해외 투자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외 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오픈 이코노미를 하게 되면 해외 투자의 영향도 보겠죠. 이 두 가지가 이 시기에 맞물려요. 그래서 이 어느 게 어느 거의 원인인지 완벽하게 찢어낼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들이 주도했다라고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이게 제로 역할이 전혀 없었느냐? 어찌됐든 단기 성장이 나타난 부분에 기여한 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아마도 이런 그 긴축 재정 건전화 정책에 대한 이제 시행이 아마도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긴축 재정이 정부의 재정에 대한 통제 신뢰도를 높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투자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킨 방향으로 작동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꽤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6판에는 없는 내용인데 7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로연합 얘기예요. 유럽연합의 2008년의 경제위기의 여파는 이미 거의 몇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미국과는 달리 여전히 안 좋습니다. 성장이 더뎌요. 물론 유럽연합 그 가입국 중에 일부 국가는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그리고 평균을 내면 전체적인 퍼포먼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 지속이 되니까 재정적자 규모가 꽤 커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높아진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는 긴축재정, 즉 재정 건전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강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웠어요. 찬성론자,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게 하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거는 안 그래도 안 좋은 경제니까.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대로 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신뢰 있고도 완만하게 하게 되면 이게 아까 말한 그거죠.
교과서적인 방법인 거죠. 미리 예고하고 그거에 대해 신뢰 있게 재정 적자 규모를 계속 축소시키면 이것이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이 될 것이야. 그래서 당장에 단기적으로도 경기 회복을 도울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반대론자는 신뢰 있고 완만하게 할지라도 그 기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 둔화를 발생시키거나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유로연합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유로연합 중에는 상황이 좋은 국가도 있고 안 좋은 국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통화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밖에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통화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확장 통화 정책하면 전체가 확장 통화 정책이 가는 거고, 긴축을 하게 되면 전체가 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통제가 돼 있는 거예요. 동일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태에서 이 유럽연합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정부는 독립돼 있으니까 정부 지출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마다 다양한 경제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가로축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재정 정책이에요. 이 제로 라인을 기점으로 왼쪽은 확장 재정 정책을 한 겁니다. 오른쪽은 긴축 재정 정책을 한 거예요. 즉 이쪽은 적자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이쪽은 적자 규모가 감소했어요. 절대량의 입장에서는. 세로축은 뭐냐면 예측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는 이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있죠. 제로는 예측 그대로 성장한 거, 예측한 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기대가 포지티브하게 네거티브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요 라인에 걸쳐 있는 국가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예상한 만큼 성장한 거예요. 이거보다 위에 있는 국가들은 이만큼 성장할 거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성장한 겁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성장한 거예요.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예상한 것보다 성장을 못한 겁니다. 혹은 네거티브로 성장했거나, 네거티브를 예상했는데 더 네거티브 했거나, 아무튼 예상 기대 이하의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전체를 보시면 우하향하는 경향성이 관찰이 되죠. 무슨 뜻일까요? 긴축 정책을 많이 할수록 예상보다 덜 성장했다는 겁니다. 즉, 아까 이 두 가지 논자들 중에 어느 쪽의 의견이 실현된 거예요? 반대론자죠.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의 이제 예상이 맞았던 겁니다. 유로연합의 2010년의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여기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적자 재정, 그러니까 확장 정책을 한 거죠. 확장 재정 정책을 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한 거고, 극단적인 사례 이 나라를 보면 그리스는 이미 유명하죠. 그리스는 그래서 워낙 그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 거의 2배가 넘었었던 걸로,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 재정 적자 규모 축소의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응한 거죠. 굉장히 열심히 재정 건전화를 한 거죠. 근데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안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의 2010년의 케이스에서는 단기에서조차 성장률이 감소하는 효과, 즉 그냥 우리가 그 예측에 기반해서 그 현재 나타난 감소 효과를 상쇄할 정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종합을 해보자면 복잡하다. 한마디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복잡하다는 건 제가 강의에서 쓴 게 아니라 교과서에 써 있어요. 복잡해요. 복잡한 걸 어떻게 해? 복잡한 거지. 일단 뭐 말이야 뭐 재정 건실화라고 할 수도 있고 긴축 재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정부가 재정 감축을 하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고 하는 걸 겁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나치게 높으면 나중에 비효율성을 달성할 것은 명백하니까 그거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현실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봤을 때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의 신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치러야 되는 비용,
단기 총산출의 감소라는 이 효과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평소에 신뢰도를 쌓아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도 신뢰도가 높은 정부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그 Y 증가 효과가 발생하기도 해요. 최근에 인도 같은 경우가 꽤나 부패했던 정당에서 이제 그런 좀 그 경제정책 같은 것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당이 당선되자 바로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채권시장도 반응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죠. 재정적자 감축이 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단기에서 불경기를 유발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간혹 그 단기에서조차 경기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된 경우들도 관찰되긴 했지만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불경기를 유발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에요. 단 이제 그 재정적 감축이 그 단기에서조차 Y를 증가시키는 케이스들을 보면 많은 케이스들이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한 국가들이 이제 건실화 방향으로 사실은 재정정책은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거든요.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만 그걸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침으로써 단기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리스에 의해서 보듯이 꼭 그렇게 작동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간단치가 않아요. 기대 채널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강론들을 항상 열심히 봐야 됩니다. 사례들을 계속 보면서 이런 사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걸 계속 보면서 관찰하고 경험을 쌓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가 기대를 이제 그 우리가 배워왔던 핵심 모델에 삽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본 거고요. 다음 주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외했던 대외무역 그리고 해외 투자에 관련된 것들을 결합을 할 겁니다. 지금의 모형에서. 그걸 오픈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가 대외 교역을 허용하고 대외 투자를 허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음 시간부터는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